청취자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익숙한 멜로디 뒤에 숨겨진 이야기, 가끔 더 궁금할 때 있지 않으신가요? 네, 그렇죠. 오늘은 저희가 받은 자료, 7 in a mellow tone 아티클을 보면서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듀크 엘링턴의 이 곡, in a mellow tone의 그 부드러움이 어디서 왔는지, 그 배경을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. 아, 네, 좋은 주제네요. 혹시 엘라 피츠제럴드 목소리로 이 곡 들어보셨으면 그 특유의 편안함 있잖아요. 네네, 아주 유명하죠. 그 느낌의 근원을 한번 찾아가 보죠. 이 곡 대체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? 네, 이게 1939년에 듀크 엘링턴이 작곡한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. 근데 여기서부터 좀 재밌는 지점이 나와요. 오, 어떤 거죠? 이 멜로디가 완전히 새로운 창작이라기보다는 1917년에 이미 나왔던 알트 히커먼이랑 해리 윌리엄스의 로즈룸이라는 곡이 있거든요. 아, 로즈룸이요? 네, 그 곡의 코드 진행을 바탕으로 만들었다는 거죠. 아마 핫스윙 섹스텝 버전 같은 걸로 들어보신 분들은 익숙하실 수도 있어요, 그 코드가. 아하, 그러니까 로즈룸 코드 위에다가 새로운 멜로디를 얹은 거군요. 이게 혹시 그 말로만 듣던 콘트라팩트 기법인가요? 네, 맞습니다. 바로 그 콘트라팩트예요. 자료에도 나오지만 당시 재즈 뮤지션들이 이런 방식을 꽤 많이 썼어요. 이게 그냥 뭐 저작권 때문에 그랬던 걸까요? 아니면 좀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? 물론 뭐 저작권 회피 목적도 없진 않았겠지만 그것만은 아니고요. 당시 재즈 뮤지션들의 그 즉흥성이나 창의성 발현 뭐 이런 것도 있었을 테고. 아, 창의성 발현이요? 네, 그리고 또 시대적인 상황도 봐야 하는데요. 특히 1940년대 비밥 시대로 넘어가면서 이게 되게 활발하게 쓰였거든요. 아, 비밥 시대 때? 네, 빠르게 막 변화하는 재즈 씬에서 새로운 곡을 좀 효율적으로 만들어내고 또 기존 곡의 익숙한 코드 위에서 연주사들이 자기 기량을 막 뽐내기에도 좋았고요. 그렇군요. 효율적이면서도 기량을 보여주기 좋은. 네, 그렇죠. 뭐 찰리 파커, 오니솔로지 이것도 사실 하우 하이 더 문 코드 기반이고 그런 곡들이 대표하기예요. 그러니까 이너 멜로 톤도 어떻게 보면 재즈의 그런 창의적인 진화 과정에서 나온 곡인 셈이죠. 와, 단순히 그냥 가져다 쓴 게 아니라 시대적인 요구랑 창의성이 딱 만난 결과였네요. 맞습니다. 그럼 이 곡과 관련된 주요 인물들도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. 듀크 엘링턴이야 뭐 워낙 거장이시니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평생 1000곡 이상을 작곡했고 그중에 스탠더드 곡도 엄청 많다는 것만으로도 뭐. 네, 정말 대단한 분이죠. 그리고 또 한 명, 이 곡의 가사를 쓴 밀트 가블러라는 인물도 빼놓을 수가 없어요. 아, 밀트 가블러요? 네, 이분이 단순히 그냥 작사가가 아니라 음반 프로듀서이자 뭐랄까 혁신가였어요. 음반 재발매나 우편 주문 판매, 심지어 연주자 이름 크레딧에 넣는 거 이런 걸 처음 시도한 사람 중 하나거든요. 와, 연주자 크레딧 표기까지요? 네, 코모도 레코드 그것도 이분이 세웠고요. 아니, 이분 이력이 정말. 근데 작사도 하셨다고요? 자료 보니까 딴큐션이랑 LOB 작사가라고 나오던데요? 맞아요. 심지어 빌 헤일리의 그 유명한 록 어라운드 더 클락 있죠? 네, 로큰롤의 시작 같은 곡. 그거 프로듀싱도 이분이 있어요. 데카 레코드 시절에요. 정말 장르를 넘나드는 대단한 감각이죠. 와, 재즈도 만들고 로큰롤 히트곡도 만들고 대단한데요. 근데 아까 자료에서 가사 작사가가 좀 불분명하다는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? 아, 네. 약간 정보가 좀 엇갈리는 부분이 있어요. 위키피디아 같은 데서는 그냥 가블로 작사다 이렇게 나오는데 재즈스탠다드닷컴 같은 좀 전문 사이트에서는 작사가가 명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가블러가 크레딧을 받는 걸로 나온다 뭐 이렇게 설명하거든요. 아마 곡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가사가 붙었을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. 어쨌든 이 가블러라는 인물이 이 곡 역사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분명해 보여요. 그렇군요. 가사 내용 자체는 근데 굉장히 단순하고 긍정적이더라고요. 뭐 부드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느껴 모든 게 좋아 그냥 네 길을 가 웃고 즐겨 약간 이런 식이던데. 네, 맞아요. 딱 제목처럼 멜로톤, 그 부드러운 분위기 자체를 노래하는 거죠. 복잡한 생각 없이 그냥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. 네, 뭔가 힘든 일이 있을 때 들으면 좀 위로가 될 것 같은 그런 메시지였어요. 그렇죠. 아, 그리고 몇 가지 좀 재미있는 사실을 덧붙이자면 원제 스펠링이 원래는 멜로가 아니라 멜로톤이었다는 거. 아, 진짜요? 멜로톤. 네. 그리고 또 꽤 오랫동안 그 하워드 스톤 쇼라고 미국 라디오쇼 오프닝 테마로 쓰여서 대중적으로도 많이 알려졌고요. 아하, 그래서 익숙하게 느꼈던 분들도 계시겠네요. 그럴 수 있죠.
그리고 엘링턴의 1940년 오리지널 녹음 들어보시면 거기 자니 오지스의 알토 색소폰 솔로가 나오는데 그건 정말 명연주로 꼽힙니다. 와, 자니 오지스 솔로, 오리지널 버전. 이것도 꼭 들어봐야겠네요. 진짜 파면 팔수록 이야깃거리가 계속 나오네요, 이 곡. 네, 그렇죠. 커버 버전도 정말 쉴 수 없이 많고요. 맞아요. 자료에 언급된 것만 해도 뭐 레그노보의 실로폰 버전도 있고 밀즈 브라더스 보컬 버전도 있고 그리고 역시 엘라 피츠제랄드 버전. 이건 그래미도 받았죠. 네, 1957년 앨범. 그 외에도 주목할 만한 버전들이 많은데요. 예를 들어 벤 웹스터가 1959년에 동료들이랑 거의 20분 넘게 연주한 버전이 있거든요. 20분요? 와, 잼 세션처럼 했나 보네요. 네, 이게 또 레스터 형을 추모하는 의미도 담겨 있어서 곡의 서정성이 아주 극대화됐고요. 루이 암스트롱이랑 엘링턴이 1961년에 같이 에드 설리번 쇼에서 라이브한 것도 있어요. 이건 뭐 두 거장의 만남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크죠. 와, 루이 암스트롱과 듀크 엘링턴의 만남이라니? 그것도 궁금한데요. 네, 또 토니 베넷은 1999년에 이 곡 제목으로 앨범 내서 그래미 받았는데 심지어 같은 제목으로 수채화까지 그렸다고 하니까요. 얼마나 이 곡이 다양한 영감을 주는지 알 수 있죠. 그림까지. 정말 대단하네요. 단순히 목록만 봐도 이렇게 다양한데 각 버전들이 멜로우 톤이라는 걸 어떻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비교해서 들어보는 것도 재밌겠어요. 맞습니다. 그게 감상의 포인트죠. 네, 오늘 이렇게 쭉 얘기를 나눠보니까요. 이너 멜로우 톤, 이 곡이 그냥 감미로운 스윙 넘버 그 이상이네요. 콘트라팩트라는 재즈의 창의적인 기법의 결과물이면서 듀크 엘링턴이라는 거장, 또 밀트 가블러라는 아주 흥미로운 인물의 손길을 거쳐서 탄생했고 시대를 넘어서는 어떤 여유와 긍정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. 네, 그렇죠. 이런 배경을 알고 들으면 그 부드러운 분위기가 좀 더 깊이 와닿지 않을까 싶은데 청취자 여러분은 어떠신가요? 여기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만한 거리를 던져보고 싶어요. 네, 어떤 걸까요? 아까 말했던 밀트 가블러 있잖아요. 이분이 재즈 스탠더드에도 기여했지만 완전히 다른 장르인 초기 로큰롤 히트곡 락 어라운드 더 클럭까지 성공시킨 인물이란 말이죠. 네, 그게 참 신기했어요. 과연 재즈의 문법이나 감성을 이해하고 대중에게 알렸던 그 경험이 어떻게 전혀 다른 장르인 로큰롤의 성공 신화를 쓰는데 영향을 미쳤을까? 장르를 넘나드는 그 사람의 감각의 비밀은 뭐였을까? 이런 걸 한번 곱씹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여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